더욱이 급박한 문제로 나선 것은 지난해 농사를 잘 짓지 못해서 산생된 식량난을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지방인민들에게 기초식품과 식료품, 소비품을 비롯한 초보적인 생활 필수품조차 원만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오늘날 우리 당과 정부에 있어서 도저히 외면할 수 없는 심각한 정치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배급제가 완전히 붕괴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은 각자 도생으로 갈 수밖에 없다. 결국은 장마당이 활성화될 수밖에 없고 그렇죠.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북한 주민들 사이에는 조선 노동당보다도 더 센 당이 있다. 그 당이 이제 장마당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앞으로 북한 내부의 시장화가 계속되고 확대되면 될수록 이러한 긴장감은 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 이혁신 형님 진짜 배급이 거의 없는 상황인가요? 가장 최근에 또 북한에 계셨으니까. 배급은 오히려 반갑지 않았거든요. 죽었다고 해도. 그러니까 실내로 배급 받는 단위가 특정한 단위들이 있는데 그 중앙지품을 올려가거나 38호이고 산하 단위들은 배급을 받거든요. 근데 그 배급 받는 친구들 보면은 불쌍하거든요. 배급값을 하라는 뜻으로 나오는 거예요. 하고 여기가 다 노동자들 이렇게 쭉 있다 하면은 이 중에서 한두 명은 못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보면은 당신은 언제 출근하고 출근 안 했고 그다음에 언제 사회과제 뭐 파철 얼마, 학교 가지고 얼마, 지원군설 얼마 이거 다 안 했기 때문에 동무는 못 주겠다. 세외 부담이 너무 많아요. 사탕 과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 무슨 누구 생일날 뭐 이런 거 주는 거 그건 계속 나왔어요? 계속 나와요, 그거는. 그건 나와요. 2169 김정일 생일이라든가 김일성 생일 사이로 이때나 뭐 또 요즘 김정은 생일 때도 주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 주긴 할 건데 양이 많이 줄었어요. 네, 우리 아이들도 실제 선물 타는 날만 기다리긴 하긴 했거든요. 네. 애기들은. 배급은 끊겨도 그거는 줘야 네, 되는 애들이 좋아하니까. 근데 아이러니한 거는 네. 그 선물 주기 전에 그 각 인민반 지역별로 들어가는 비용을 뭐 깨로 300g, 다갈로 매달 이렇게 그걸 걷거든요. 다니면서. 먼저 성금 떼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후불로 주는 거군요. 네. 이혁 씨 말이 증명이 되는 게 김정일 생일이 2월 16일이었잖아요. 제가 3월에 연평도에 가서 주웠을 때 깨사탕 봉지를 주웠어요. 근데 그 깨사탕은 배급이 된 사탕이라고 봐야 되는 게 그 전에 저희가 쓰레기 네. 봤을 때 대부분 다 정보가 있잖아요. 그렇죠. 생산지도 있고 뭐 공장명도 있고 또 뭐 원료도 들어가고. 그렇죠. 근데 그 봉지는 아무것도 없어요. 맞아요. 그냥 깨사탕, 비매품. 네, 그게 3월 달에 집중적으로 제가 많이 주었거든요. 2월 16일 나온 걸로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북한의 경제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 네. 이제 숫자라든지 또 탈북민들의 어떤 경험적인 부분들을 통해서 좀 알 수가 있는데 그래도 아직 상상이 잘 안 간다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촬영된 북한의 내부 실상 영상을 좀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저 나무 없는 거 보세요. 나무 없어요 이제는. 똑같이 지금도 주니? 오히려 더 안 좋아진다니까 상황이. 지금 내가 올 때 이렇게 살았거든. 18년 전에. 이것도 좀 난 거예요. 이것도. 우리나라 한 60년대 뭐 저 보세요. 주택가도 도로 정비가 안 돼 있으니까 엉망골목이라고. 야, 저 차는 뭘 태우는 거니 저 진짜? 북한판 하이브리드예요 목탄 차. 뭐 나무 떼서 다니는 거예요. 차가 저러고 간다고? 네. 버스도 그래요, 버스.
근데 저 지방의 대부분 모습이 저래요. 그래도 오히려 지금 막 보니까 더 심해져요. 오히려 후진합니다. 그땐 그래도 산이라도 이게 나무라도 있었는데 맞아요. 이제 나무가 한 대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뭐 김정은이 뭐 이번에 보니까 뭐 지방 살리기 뭐 20승 10승 정책하면서 막 내놓더라고요. 그 정도로 지금 지방이 열악한 거 김정은이가 알아요. 그래서 뭘 해보겠다고는 하는데 나라가 고진데 뭘 어떻게 해보겠습니까? 예, 지금 날 뿐이에요. 그리고 뭐 이렇게. 선물집 해가지고 준다고 이런 거 나오죠. 어머. 그 선물집 해봤자 아유 골치만 아파요. 관리해야 되지. 야야야 나는 야 하나원이 나올 때야 10층 준 거야 막 울고불고 해서 하나원하고 연결이 갖고 2층 받았어요. 야 내가 아파트 사는 거 불안 나올까 봐. 좀 줬는데 준다는 거. 아니, 나한테 얘기를 해요. 10층에 올라가면 전부 조용하고 이런 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싫습니다. 나는 2층 주시오. 그래갖고 우리 관리사무소 해가지고 2층 받았잖아요. 목이 저 깨물렸겠네요. 목이 이제 지금 떠들어서 못 살겠더라고요. 차가 너무 많아가지고 차 소리에 신경질 나더라니까. 아니 장관님 좀 배려를 해주셔야 그때는 장관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마 북한에서는 전기가 제대로 공급이 안 되니까 맞아요. 엘리베이터가 물안 이제 나올 작동 안 하니까 또 물도 오죠. 잘 안 나오니까 모터가 안 나오니까. 아마 타월민들이 이제 한국에 와서 아파트를 배급을 받을 때 요청을 받는데 한국은 10층이든 뭐 11층이든 물이 잘 나오고 미국에서. 엘리베이터 잘 되니까 진짜 이게 지금 기가 막힌 일입니다. 성킴 교수님. 네. 자, 배급도 제대로 없어요. 시장 경제는 또 제대로 돌아가지도 않아요. 이거 뭐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뭐 이념, 무슨 사상, 사회주의, 뭐 공산주의를 떠나가지고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배고픈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소련이 핵무기가 없어서 붕괴가 된 게 아니라 빵이 없어서 붕괴된 거고 일단은 뭐 내가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장마당을 펼쳐요. 그리고 이제 내가 뭔가 물건을 팔기 시작해요. 원시적인 이제 그 시장 경제가 이제 자리를 잡겠죠. 그러면 당연히 이제 북한 주민들 구성원들 가운데서 사경제에 종사하시는 분들과 일반 국영 경제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퍼센테이지를 보면 되거든요. 국영 경제에 활동했던 비율이 23.5% 그리고 그런 반면에 사경제에 활동하신 분들의 비율이 37% 역전이 됐습니다. 맞네.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 소련이 마지막에 그 이제 고르바초프가 이른바 페레스트로이카 개혁 개방 정책을 한다고 하면서 시장 경제를 어설프게 도입을 했다가 죽도 아니다 밥도 아니다 하다가 소련이 붕괴됐거든요. 이걸 봤을 때 슬슬 이제 북한 경제도 국가가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 와가지고 붕괴가 되지 않을까라는 추측도 가능한 거죠, 솔직히요.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민들한테 배급을 해야 돌아가는 시스템인데 그 배급을 못 주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알아서 자력갱생하지 먹고 그렇죠. 살아. 그 가운데서 시장이 좀 펼쳐지는데 그 시장에서 벌이가 여기보다 낮거든. 그럼 젊은이가 어딜 가고 싶겠어요? 노동당에 입당하겠어요? 아니면 장마당에 입당하겠어요? 장마당으로 가죠. 장마당이. 그러니까 애들의 그 선호 자체가 달라 버리는 겁니다. 그러네요. 그 다음에 뭐 그쪽에서 봉급 받아야 얼마 됩니까? 3,000원이요. 사탕다는 못 사. 그쵸. 그밖에 안 되는데 여기는 정말 팍팍 돌아가거든요. 라고 한다면 선호가 확 달라지는 거고 결국은 북한 내에서의 두 섹터 사이에서 사실은 이쪽 배급 경제 시스템이 망가지고 이 시장 경제 시스템이 오히려 더 승하고 있는 상태다. 진 교수님이 딱 지적하신 지점이 인식보고서에서도 검증이 되는데 김정은 전후로 배급제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감 심리가 리버스됩니다. 완전히 바뀌어요. 김정은 집권 전까지는 사람들이 평균 배급제를 더 선호했어요. 네. 인식조사 결과. 그런데 김정은 집권 이후에 배급제에 대해서 선호도가 시장에 밀렸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건 김정은 집권 이후 지금 세대에서도 여전히 50대 이상에서는 아직도 배급제가 더 좋다라고 응답하는 응답자가 조금 더 많아요. 왜냐하면 그런데 기능했던 시절에 그 기억이 있는 기억이 거죠. 기억이 있어서. 배급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던 서형경 씨 같은 북한의 MZ세대들 20대, 30대 초반까지는 배급에 대해서 선호도가 시장에 못 미쳐요. 그러니까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 배급제에 대해서 코숨을 치고 있는 거고 그래도 배급을 한 번이라도 받아봤던 50대 이상은 배급에 대한 추억을 지금까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본원의 행군 시기 이후로 네. 아예 딱 끊겼거든요, 그게. 그래서 저희 아빠는 뭐 배급 이런 걸 뭐 경험을 못 해봤대요. 그래서 뭐 저희 아빠가 그 대학생 때 의사가 되려고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해서 뭐 시험을 2번 봤는데 뭐 2번 다 떨어지고 나서 이것은 나의 길이 아니다. 딱 접어두고 이제 그때부터 밀수를 시작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차라리 그 입당 3,000원, 월급 3,000원 받는 것보다 그치. 밀수고 위험수당이 있더라도 그게 훨씬 낫거든요. 그렇죠. 식구들이 먹고 살기에는. 그러니까 사경제가 좀 더. 네.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서 배급을 받은
계층이 있어요. 북한은 이렇게 딱 피라미드식으로 돼 있는데 여기 카르텔들, 이 기득권 세력이 이 특별한 계층에서만 배급이 다 유지가 되고 방으로부터 위스키 내려오죠. 고급 양복지 이탈리아제로 막 내려옵니다. 여자들 사모님들 것까지 다 내려와요. 그 권한의 행군이라는 게 딱 들어오면서 북한 주민들이 돈을 기중하게 여기는 시기가 딱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 그때는 뭐에 충성하냐면 장마당에 충성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두부 파는 할머니도 조선 돈을 이렇게 툭 주면 야, 볼택동에 내놓으라 그런대요. 자기 조선 돈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돈을 깔아서 기득권 세력과 결합을 해서 신흥부자들이 더욱더 부흥하는, 그러니까 돈으로 부자 되는 걸 원하는 거죠. 뭐 이미 기득권에 진입한 사람들이야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나머지 주민들, 국가의 어떤 배급도 끊겼고 사실 이제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 대해서 그다지 큰 어떤 이해도 없는 상태인데 그럼 도대체 뭘 해서 먹고 사는 거죠? 통일부에서도 네. 조사를 했어요. 뭐로 밥 벌어 먹고 사느냐. What do you do for a living? 그렇죠? 살기 위해서 뭘 하느냐. 재밌는 건 2000년 이전에 실시된 조사에서는 장마당이죠? 라고 응답한 사람이 44.7%로 1위였어요. 나도 장마당. 그런데 최근에는 14.4%로 4위였습니다. 그러면 장마당을 능가하는 다른 경제활동들이 1, 2, 3위에 있다는 거예요. 자, 먼저 3위부터 볼까요? 3위 17.5%가 나는 이걸로 북한에서 돈 벌고 살았어요. 3위는 농사. 배거리 장사. 배거리 장사. 쉽게 말하면 뭐예요 이게? 쉽게 말하면 이게 뭐 유통업. 유통이죠. 유통업 정도인데 이 대거리 장사를 대넘기 장사라고도 하는데 다른 지역에 가서 물건을 넘겨주는 일명 우리로 치면 유통업인데 그 중간에서 이제 마진을 남기는. 맞아요. 근데 네. 약간 위험성은 있어요. 왜냐하면 물건을 뺏길 수도 있으니까 뇌물도 줘야 되고 뭐 부정부패도 있지만 그만큼 수익률이 높으니까 이 대거리 장사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종민 씨. 예. 2위는 뭘까? 2위? 예. 예전에는 그 가발 같은 거 많이 좀 자영업 아니에요? 가발 같은 소리. 자영업. 자, 생산. 가발. 자기 마당에다가 예. 그 채소 같은 거 심어가지고 파는 거 텃밭. 농업. 그건 나는 그렇게 장마당에서 안 해. 가지. 상업농업. 배거리 장사 3위잖아요. 예. 여기 뭐냐면 물건 유통하는 거래요. 그렇죠. 물건이 있어야 되잖아. 그렇죠. 그 물건 가져오는 거겠지. 어디서 가져와? 밀수한다고 했나 아까? 밀수? 정답 밀수. 밀수? 정답 밀수. 역시 자, 지금 아직 1위를 공개 안 했습니다. 지금 저 이만 거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도 한번 맞춰보세요. 1위는 뭘까요? 엔터테인먼트? 하면 이제 하고 이제 뭐 아니면 곤충 같은 거 파나 그 뭐 옛날 달팽이 뭐 만들어 뭐 키워가지고 팔고 있잖아요. 자,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뭐예요? 빠밤 기타. 또 기타? 그 밖에 기타 등등? 이 설명은 그 밖에 통일부 장관님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통일부 장관님. 자, 여기서 얘기하는 기타는 우리가 연주하는 기타는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거리라든지 밀수라든지 이런 것을 제외한 북한 주민들의 어떤 수입은 네. 예를 들면은 텃밭 네. 이런 게 이제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이잖아요. 집단 농장에 가서 북한 주민들이 일을 하게 되면은 거기서 생기는 곡물을 농장원에게 배분하지 않고 정권이 그렇죠. 많이 가져가고 또 군대로 많이 가고 김정은 집권 이후에 주민들에게 농장원에 배분되는 것은 불과 한 12%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이 텃밭을 가꾸게 되죠. 몇 년 전에 누군가가 개성을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네. 개성을 방문을 하니까 집단 농장에 있는 옥수수는 키가 1m라고 한다면은 집 안에서 자라는 옥수수는 그보다 3배, 4배가 돼가지고 담 밖으로 보인다고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집단 농장에서는 생산성이 자기 게 아니니까 떨어질 수밖에 없고 텃밭이라든지 집에서 기르는 그 옥수수는 그렇지. 굉장히 크게 자란다고 하는 거죠. 걸음도 그래서 곧바로 줄 수 있고. 예, 북한 주민들이 결국은 텃밭이나 이런 걸 통해서 먹고 살고 또 남는 것은 장마당에 판다. 그래서 지금 김진 기자님께서 보여주는 이 텃밭이라든지 밀수라든지 대거리 장사 이 모든 것들이 북한에 지금 형성되고 있는 장마당과 연관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새로운 현상들은 북한 내부에서 장마당이 활성화되고 있고 그렇죠. 또 시장화가 굉장히 발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조사 결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의 함의는 예전에는 장마당이 압도적으로 1위였는데 지금 기타라는 항목이 그러니까. 1위라는 것은 자기들이 다양한 돈벌이 생활수단을 개척하고 만들어서
직업도 다양해지고 돈벌이 수단이 다양해졌다는 거거든요. 이게 개방만 안 된 거지. 사실은 이 안에서 자생적인 자본주의와 자영업이. 시장과 자영업이 형성돼 있다는 의미로도 네. 해석할 수 있으니까 매우 흥미롭죠. 아니 근데 황해도가 살았었잖아요. 네. 그때 코로나 때 바다도 나가지 말라고 막 그랬다면서요? 네. 뭘로 먹고 살았어요? 코로나 방역이다 하면서 바닥길을 막았거든요. 그리고 국경도 이중으로 막고. 네. 기존 어르신들 같으면은 아마 은혜로운 어머니 당을 믿고서 마지막까지 충성하다 굶어 죽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방법을 찾자. 저희가 뭘 팔았을 것 같아요. 한번 좀 맞춰보세요. 흔히 농촌에서 할 수 있다 하면은 한국하고 똑같아요. 지렁이, 우럭, 우럭? 낚시. 그러니까. 지금 나오시는 거 다 하고 있어요. 지금 나오시는 거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미꾸리 했거든요. 미꾸라지. 네. 미꾸리. 네, 저는 미꾸리를 했는데, 그러니까 미꾸라지는 제가 개인적으로 선택한 거는 생활력이 강하거든요. 뭐 조건이 많지 않고. 네. 그래서 미꾸리를 했는데 엄청 비싼 거예요. 미꾸리가 중국으로 이렇게 수출을 나가다 나니까. 네. 그럼 뭐 집마다 다 다르거든요. 저희 옆집에는 비단개구리를 했다. 그 또 옆집에는 파리를 뭐 날아가는 파리요? 네. 먹으려고? 그 짐승 사료가 모자라다 나니까 그 단백질 그 원천으로. 여기. 네, 맞아요. 대박이다. 아니 우리나라도 해요. 그래서 그걸로 기본 보는 분들이 많았어요, 농촌. 야. 네, 최근에는 이 대규모 뭐 공연장이나 뭐 행사장 이런 데 돌아다니면서 그 버려진 여과담배, 담배 꽁초를 줍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걸 뭐에다 쓰려고? 근데 이걸 뭐 환경을 가꾸기 위해서 쓰레기를 줍는 게 아니고 이걸 가지고 가서 그 새로운 여과담배로 얘가 재탄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게- 꽁초를 까서 그걸 꽁초를- 모아서 또 새 담배를 새로 만. 근데 이거를 지금도 한다고 해서 제가 놀라웠는데 이거 원조 사장님이 제 친구거든요.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이 친구는 이 담배 공장 사장을 했습니다. 그럼 담배 공장이 어디 있냐? 자기 집이 공장이에요. 여기 이렇게 된 꽁초를 줍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이렇게 따요. 옛날에 목화섬 보면 이렇게 브러쉬 같은 거를 막 섬을 부풀리는 게 있습니다. 그럼 그거를 이렇게 섬을 깐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걸 딱 까요. 이게 쫙 부풀어 난 다음에 얘를 세탁을 해서 여기다 향도 입힙니다. 고양이 담배, 말보로 담배, 그 향이 다르거든요. 그러면 담배를 이렇게 많은데 담배기가 요만해요. 그 집에 가보면 6-7명이 쫙 앉아가지고 이걸 이렇게 딱 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이 친구, 제 친구가 그 동네 잘생기고 키 큰 남자들은 다 휩쓸고 다녔어요. 그리고 아무리 음악과를 다녀도 얘가 돈을 너무 잘 버니까 남자들도 돈 잘 버는 여자 사장님을 그러네. 쫓아다니더라고요. 북한 경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줄 알았는데 그냥 한이 맺힌 이야기야. 그러니까 자영업이 여러 방면으로 굉장히 발전됐다는 거죠. 아니 잠깐만요. 근데 이게 지금 주민들은 이걸로 먹고 살아야 되는 건데 이거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거 폭탄 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경제라고 할 때는 개인 사자를 쓰는 것이죠. 네. 특히 MZ 세대죠. 20대, 30대는 배급도 받지를 못하고 또 정권에 의지해서 살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네. 대단히 독립적인 성향이 강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거기도 그렇구나. 그리고 또 이런 세대는 한국 드라마라든지 또 외부 정보에 많이 노출이 되었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 한국 드라마를 보게 되면은 한국 사회가 굉장히 자유롭구나 또 풍요롭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기 때문에 네. 북한 정권에 대한 불신감이 더 커질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북한에 있었던 전 영국 대사 존 에버레드가 김정은에게 위협이 될 만한 걸 두 가지로 꼽았어요. 첫 번째는 핵무기. 북한에게 이득이 될 것 같지만 역설적이게도 핵무기를 쓰는 순간 북한은 이제 폭망하게 될 수 있죠. 두 번째가 바로 이 장마당 세대의 반란이었습니다. 근데 김정은 스스로도 이런 문제 인식이 있어요. 공개석상에서 김정은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2022년 10월에 노동당 간부학교에서 김정은이 연설을 합니다. 그런데 평양 내에 있는 MZ세대에 대해서 김정은이 뭐라고 표현했는지 보면 매우 흥미로워요. 뭐라고 하냐면 반사회주의 및 비사회주의적 현상들 그리고 기회주의적 반혁명 사상 경향들 비조직, 무규율, 부정적 요소들이라고 이렇게 MZ세대들을 지적하면서 그 뒤에 나오는 말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노동당이 인민의 버림을 받을 수 있다. 근데 김정은이 대외적으로 버림받는다라는 어휘를 선택해서 말한 거예요? 그게 굉장히 충격적이지 않아요? 왜냐면 그게 그냥 뭐 그 세대한테 인기 없다, 걔네들이 관심을 안 가져준다 이런 얘기는 뭐 충분히 할 수 있을 텐데 근데 버림받는다는 표현 자체가 이게
그 세대가 우리를 떠난다라는 게 아니라 그들이 우리를 버린다. 버리고 우리가 그 버림을 그러네. 받는 입장이라 이게 갑을 관계를 확 바꾼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사실은 표현이 되게 충격적일 수밖에 없어요. 타일러 씨가 포인트를 잘 잡은 완전 게 포인트. 굉장히 민주주의적인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요. 역설적으로. 그게 그러니까 그런 말 안 했을 것 같은 느낌. 왜냐하면 보통의 이제 미국이나 우리나라 같이 민주주의가 꽃피운 나라는 국민들에 의해 선택을 받는다. 맞아. 반대말은 버림을 받는다. 근데 사회주의 국가는 선택을 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이들을 선택한 거고 우리가 이들을 위해 군림하는 건데 그러니까. 버림을 받는다라는 표현을 쓴 거는 그렇지. 김정은의 머릿속에 사실은 민주주의의 개념, 사회주의의 개념 이런 것들이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현실을 인식한 거죠. 북한의 최고 지도자 입에서 노동당이 인민에게 버림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죠. 이게 최초예요. 그런데 이 세대 격차, MZ세대, 장마당 세대들의 민심 이격 때문에 노동당이 버림받는다는 의미가 뭐냐면 정권이 몰락한다는 얘기죠. 와, 아니 북한이 절대 권력 아니에요, 김정은이. 근데 장마당을 무서워한다는 게 좀 사실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게 장마당 세대는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90년대에 고난의 행군 때 태어난 세대들입니다. 당이 우리한테 배급을 안 해준 세대예요. 우리를 굶어 죽게 내버려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정권의 빚진 세대가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시장에 나가서 생존을 해왔던 세대이기 때문에 이 북한 김정은의 3대 독재에 대해서 가장 로열티가 떨어지는 세대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진정한 자력갱생이시죠. 그렇죠. 부모 세대와 다르게 당에 대한 믿음이 없어졌기 때문에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된다. 그렇게 자란 장마당 세대가 사실 지금 북한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 아닐 겁니다. 네. 북한의 MZ세대, 장마당 세대. 김정은이 아무리 지져봐라 나는 내 갈 길 가겠다라는 게 장마당 세대 같습니다. 자, 그러자 김정은이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 휘어잡아보자라는 생각을 하면서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기자들은 한류 3법이라고 부릅니다. 그 시작은 반동문화 배격법입니다. 나만 드라마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후속타 법안이 발표돼요. 그다음에 이거의 최종 종착점이 저는 진짜 꼰대 3법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평양 문화보호법을 올해 1월에 북한이 최고인민회의에서 제정을 했습니다. 어렵잖아요. 평양 문화보호법. 쉽게 말해서 오빠 금지법. 자기야 금지법. 나만의 말투, 드라마에 나오는 한국 말투, 남조선 말투, 남조선 풍습 따라하는 거 강하게 처벌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드라마 봤다고 총살했다 등의 보도가 나오는 게 바로 이 법안에 걸려서인데 법안 단속 초기라 매우 엄하게 단속을 하는데 이 장마당 세대들이 안 들어요. 말 되게 안 들어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정말로 마지막 벼랑 끝 선택으로 가는 것 같아요. 강력한 처벌. 근데 문화의 역사에서 아무리 옥죄고 간섭하고 탄압할수록 문화는 더 번지거든요. 맞아요. 저는 그래서 이 한류 3법, 꼰대 3법의 결과가 어떻게 날지 너무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이 북한에도 이제 새로운 세대의 등장이 좀 기대가 되겠는데요. 장마당 세대가 아무래도 이제 북한에서 포섭하기가 힘든 세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탈북 청년을 봤는데 그 청년이 이야기를 돌격대 입대를 딱 했는데 탄광으로 딱 들여보내더래요. 근데 거기서 탄광 입구를 딱 보는 순간에 나 여기서 살 수 없다 싶어가지고 바로 탈북을 했다 그러거든요. 옛날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지금 북한 그 뉴스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던 게 뭐냐면 고등학교 3학년 애들이 졸업을 하는데 한반 전체가 결의를 해. 그래서 다 탄광으로 가는 거야. 근데 걔네들 다 개인마다 다 꿈이 있었을 텐데 이게 하나의 체제가 그들의 그냥 개인적 꿈을 다 무시하는 거잖아. 옛날에는 결의합니다 하고 그냥 갔는데 이제는 그게 안 통하는 세대가 있거든. 그러니까 북한에서도 이제 뭐냐면 약간 건너뛴다고 하나? 이 세대 말고 근데 더 큰 문제는 이제 다음 세대 어린애들이죠. 그러니까 특히 어린이 세대부터 이제 이른바 알파 세대라 그러나 MZ 다음 세대를 포섭하기 위해서 지금 그 북한 정권에서 굉장히 관심을 많은 그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MZ 세대도 따라가기가 쉽지 않은데 지금 알파 세대까지 지금 그렇죠. 알파 세대가 뭐예요? 통제가 될까? Z까지 갔잖아요. 네. 알파벳 더 없어요. 돌아서. 그러면 그리스 문자에 들어가는 거죠. 알파.
알파.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베타 세대. 코로나 할 때 알파, 베타, 델타 이런 거 있었잖아요. 네, 델타. 그런 거 이제 들어간다라는 얘기고 그래서 그게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그러니까 젠 Z가 끝나는 거는 2012년도이니까 딱 스마트폰 보급률이 점점 올라가기 시작할 때부터 예, 그 이제 알파 세대가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스마트 기기를 어느 정도 만지면서 자란 세대. 맞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비디오 테이프를 계속 뿡뿡이를 보던 큰애가 있었는데 둘째는 이 탭을 통해서 그렇지. 자기가 3살 그러니까. 넘기면서 보는 거예요. 보고 싶은 걸 보는 완전히 바뀌었네. 완전 다르네. 완전 다르죠. 김정은 같은 경우에 북한의 이른바 가능성 있는 알파 세대를 잡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시도는 있었어요. 소년 대표회의가 있었는데 한 5천 명 이상의 아이들이 모였어요. 얘네들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 뭘 돌렸냐? 한번 화면 보시죠. 아이들을 저렇게 모아요. 모두가 열심히 배우고 몸도 마음도 옥색에 단련하여 조선의 미래를 책임질 것을 당부했습니다. 전국에 있는 애들 다 갖다 모였네. 경의하는 아버지 원수님께서 보내주신 선물 명세가 정중히 전달됐습니다. 아이고. 야, 이거 봐. 선물 정치야. 우와. 일본 샀어. 손목시계. 애들한테. 어린애들한테. 근데 저게 정말 뭐 아니면 좋은 것 같아요. 효과가 있으면은 미쳐요. 그러니까 집단이 저렇게 세뇌가 되면 종교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히틀러의 유겐트라고 해서 18세 이하의 소년단들이 있었는데 베를린이 소련군에게 무너지기 직전에 끝까지 총 들고 난 히틀러를 위해서 죽겠다라고 덤볐어. 부모가 갔어. 야, 정신 차리라고 나 따라오라고 했더니 오히려 아빠를 욕했어요. 아니 히틀러 우리 총통을 위해서 죽어야지. 아빠는 그건 정말 충성심이 없다고 세뇌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무섭다. 무서워 진짜요. 애들이 세뇌가 되면. 북한 김정은 정권이 최대한 제 입장에서 봤을 땐 발악을 한 게 뭐냐면은 이 대회가 열리기 사흘 전에 참가하기 위해서 지방에서 평양으로 올라온 소녀가 있었는데 갑자기 아파서 쓰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 입원을 시켰어. 근데 여기서 이제 북한 당국이 얘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얘를 치료시켜주는 것을 대대적으로 홍보하자. 홍보를 한 거예요. 하루에도 몇 차례씩 협의회가 조직돼서 일심이를 하루빨리 완쾌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치료안들이 세워졌으며 낮과 밤이 따로 없는 뜨거운 정성의 손길이 일심이의 곁에 감돌았습니다. 대표들과 꼭 같이 대표증과 사랑의 선물들을 안겨주시고 평양 견학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매일 아침마다 최고의 의료진이 와서 회진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얘는 이런 식으로 잘 낳고 있습니다 해서 다 낳은 후에 얘는 대회는 참가 못해요. 얘한테 이 대회 참가 확인증과 똑같은 시계를 주는 것도 중계를 했다고 하죠. 알파 세대들에게는 일반 모니터보다는 스마트폰의 스크린이 더 익숙한 세대거든요. 아마 타일러 씨 궁금할 거예요. 북한 알파 세대가 가능할까? 그러니까. 근데 저는 좀 회의적이에요. 왜냐하면 이 알파 세대라 함은 일단 새로운 이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한 기술이 일상이 된 제너레이션, 그러니까 한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공통점이 될 때 우리가 그 세대를 묶는데 북한에서는 지금 MZ 세대한테도 통신의 자유를 허가하지 않고 있거든요. 정보의 자유를 꽉 틀어막고 있기 때문에 알파 세대라는 이론적인 그 지금 MZ 세대 이후의 제너레이션이 나올 수가 없다. 얘들은 완전히 다른 세대거든요. 아까도 이런 뭐냐면 옛날에 우리는 이미지를 보면 딱 떨어져서 구경하려고 그랬단 말이죠. 요즘 세대들은 이미지를 보면 덜려들어서 조작하려고 든단 말이에요. 완전히 참여의 성격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세대니까 제가 볼 때는 그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든 간에 장마당 세대보다 그 다음 세대가 아마 통제하기 더 어려울 거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근데 저는 중요한 게 진중경 교수님 말씀처럼 지금 장마당 세대를 북한이 포기했고 끊임없이 탄압하잖아요. 반동문화 배교법 등등으로. 근데 또 다른 사이드에서는 현송어를 위시로 한 북한의 이제 문화 탄압을 이끌고 있는 지도층이
이 장마당 세대의 입맛에 맞는 북한 컨텐츠들의 변화를 계속해서 현송월이 끌고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화적 수입 대체 산업이야. 그러니까 이 말은 할 것 같아. 김정은 권력도 이 장마당 세대를 완전히 배척했다간 아까 말했잖아요. 노동당이 버림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얘들과의 계속 타협하는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끊임없는 탄압만으로는 오히려 북한 정권이 붕괴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장마당 세대가 만들어 나가고 있는 이 같은 변화가 글쎄 이런 말 있잖아요. 장강의 뒷물결은 끊임없이 안물결을 민다. 그래서 저는 이 장마당 세대 있을 때 뭔가 북한의 주요한 변화 내지 변수가 발생할 것 같아요. 여성들의 지위가 북한에서 좀 이렇게 변하고 좋아진 것 같아요. 북한에서.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성이 북한에서 가장이기 때문이에요. 사실상 세대주. 네, 고난의 행군 이후에 여자들이 실질적인 가장이 됐고, 왜냐면 북한 남자들은 공장이나 제도 시설로 배정을 받았어요. 근데 나라 경제가 망하면서 공장이 문을 닫아도 남자들은 직장에 출근해야 돼요, 매일. 생산을 못 하는데 월급을 못 벌어요. 그러면 식구들은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애들은 키워야 되잖아요. 여자들이 밭대기를 읽어서 나온 작물들을 갖다가 장마당에서 파는 거예요. 그거를 벌어서 가족들의 생계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장마당이 북한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 공식화됐어요. 김정일 때까지는 불법했는데 김정은이 공식화시켰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혹자는 스위스에서 공부해서 민주주의 의식이 있어서 그렇다. 전혀. 장마당을 지금 없애면 북한 경제가 돌아가질 다 않습니다. 굶어 죽어요. 북한의 경제 체제는 장마당 자본주의예요. 장마당의 문을 닫으면 북한 기저 경제가 돌아가지 않아요. 그 예로 재밌는 현상이 있었어요. 하도 장마당에서 북한 돈이 가치가 없어진 거예요. 다 달러로만 거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 집권 초에 이 달러라이제이션 현상 때문에 달러 사용을 금지시켰어요, 한번. 그러니까 역달러라이제이션 현상이 나왔는데 무슨 얘기냐면 부자들의 달러 가치가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주들이 사실 돈 벌어서 당에 상납도 하고 윗사람들 상납도 하고 뇌물로 주고 한 건데 이 역할을 못하니까 오히려 역피라미드 상황에서 수입이 줄어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김정은 시대 때 다시 달러를 푼 사례가 있어요, 최근에. 그래야겠네. 수급이 안 돼서. 그 말인즉슨 장마당이 없이는 북한 경제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네요. 근데 그 장마당을 지키는 사람들이 북한에선 여자라니까요. 맞네요. 그러니까 위상이 올라가죠. 여자죠. 여자가 가장이니까. 맞죠. 지금 말씀하신 게 정확한 지적인데 제2의 경제라고 표현할 만큼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여성들의 역할이 부각되는데 제가 북중국경에서 직접 장마당을 찍은 영상과 사진이 있거든요. 오. 근데 자세히 보면 네 대를 펼쳐놓은 건 다 여성이에요. 네. 도대체 시장에 장사하는 남성은 어디 있나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여성들밖에 이 장마당에 지금 사람들이 없고 뭐 북한에서 실제로 그 시장 나가서 돌멩이 뿌리면 다 맞는 건 여자다 이렇게 얘기 나올 정도로 굉장히 여자가 많은데 뭐 북한 경제 사범의 80%가 여성이라고까지 할 정도니까요. 경제 사범. 지금 북한을 움직이고 있는 것은 장마당을 통한 여성들이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니까 누가 이 돈줄을 쥐고 있냐 이게 키포인트예요. 우리 역사상 가장 최악의 남전 여비였던 때가 언제입니까? 조선시대 때였으니까. 조선시대 때는 여자는 상업활동은커녕 집 밖에도 못 나왔어요. 근데 예외적으로 제주도에 있는 여성들은 상업활동이 가능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한 번씩 다 들어보시겠지만 거산 김만덕이라고 해서 네, 김만덕.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상업활동을 하면서 엄청나게 큰 부를 쌓았어. 맞아. 그때는 제주도 여인들은 예외 없이 육지에 못 나와요. 나오는 순간 철컹철컹이야. 근데 그때 정조 때였는데 마침 그때 제주도에 큰 흉년이 들어요. 근데 조선 전체가 다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제주도까지 보낼 쌀이 없었던 거야. 거기에 김만덕이 자기가 갖고 있던 창고 곡간을 열어가지고 다 제주도민에게 나눠줍니다. 정주가 고마웠겠죠. 뭘 원하냐 김만덕아. 근데 김만덕이 뭐라고 했냐면 한양에 가서 임금님 얼굴 한번 뵙고 난 금강산 여행하고 싶다. 정조가 들어도 약간 어이가 없지만 고맙잖아요. 유일하게 허가하겠다. 김만덕 올라와서 내 얼굴 보고 금강산 여행 한번 가봐라. 정조네. 멋있어요. 역시 정조네. 정조예요. 그리고 누가 그 돈줄을 쥐고 있냐에 따라 가지고 가장이 되는 나라가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겠나 모르겠지만 히말라야에 있는 은둔 왕국 부탄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부탄은 일처다부제예요. 부인 한 명에 아빠가 많은 거예요? 아빠가 여러 명. 그리고 가장이 죽죠. 딸이 이제 재산을 물려받아요. 이러다 보니까 남자가 힘이 없어.
그래서 부탄 사람들은 성이 없어요. 왜요? 아빠가 누군지 몰라요. 야, 그건 어떻게 엄마 성 봐? 따라가나? 아니 그래서 아예 성이 없습니다. 이름만. 그래서 이제 그 부탄 사람들의 여권을 보면은 한 2번 반복을 해요. 푼소라고 하면은 푼소 이런 식으로. 왜냐면 여권에는 성과 이름을 같이 써야 더 되기 써야 때문에. 되니까. 근데 또 우리나라도 제 주변에도 봐도 요즘은 1초 담제가 있어요? 아니 1초 담제가 있어요? 아니 경제력에 관해서 또 경제력에 관해서 요즘은 우리나라에도 그냥 여성분들이 가장인 집 꽤 있어요. 많이 진짜. 있어요. 많아요. 그렇죠. 맞아요. 북한에서도 여성분들이 그 가족 전체를 먹여 살리는 경우가 많아요. 많죠. 뭐 남자들 살아가는 거는 북한 남자들 사는 거는 여성들 덕분에 사는 거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고난의 행군 시기에는 여성들이 없었으면 북한은 또 망했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네. 왜냐면 북한 남자들은 또 이렇게 집에만 앉아가지고 여자들이 갖다 주는 것만 못 갔다고 하는데 갖다 주는 거 못 갔다고 하면 다 죽어야지 뭐. 그렇지. 그러면 그때 임시 체제는 없어질 수도 있죠. 아, 그럼 북한 여성분들은 어떤 일을 또 주로 하면서 돈을 벌어요? 장안도 같은 경우는 또 거기에는 대부분 어떤 장사꾼들이 많이 들어왔냐면 행방이라고 하는 장거리 장사꾼들 있죠. 이런 분들이 등에다 뭘 지고냐면 정어리, 이면수 뭐 이런 해물을 들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긴 내륙 지역이라 해물 보기가 귀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와서 팔고 가는 분들이 있고 해령으로 제가 오니까 거기는 와 상상을 초월하는 게 뭐냐면 요거 속눈썹 연장하는 거 그런 걸 만들어가지고 중국에다 수출하면 그게 우리나라 들어오는 그런 것도 있었고 제가 정말 기상천외했던 방법은 뭐냐면 말보로 고양이 담배를 집에서 만들더라고요. 저 진짜 깜짝 놀랐는데 그 집에 이렇게 놀러 갔다가 한 15명의 여자가 쫙 앉아갖고 커튼을 쫙 쳐놓고 그러면 누구는 전문 밀고 누구는 전문 자르고 누구는 전문 포장하고 그래서 말보로 박스 고양이 담배 박스가 이렇게 쌓여 있어요. 꼭대기가 이거 안전원들이 이런 보이본 동지들 있잖아요. 그 집 딸들하고 연애를 치면서 다 봐주더라고요. 북한 장사의 신 지금부터요. 신기한 장사 아이템부터 북한의 장사 특별한 노하우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요. 문제로 준비했거든요. 화면 보여주세요. 다음 장사 품목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꿀벌, 연필, 사탕과자, 신발, 학습장, 옥수수가루, 꽃게, 털개, 뱀, 독, 낙지, 생복, 암캐구리, 꿩, 해삼, 찹쌀, 쌀, 황경피, 오미자, 정목나무 열매, 오가피 껍질, 무명초, 껍지, 공업품, 온밀가루, 골동품, 시오, 용담초, 해신, 부채마, 애기손, 돌버섯, 두부콩, 마가봇, 열매, 담배, 사카린, 도자기, 니켈, 화고철, 감자, 잣금, 달걀, 명태, 외화와 나무. 미치겠다. 뱀도. 야, 뱀떡이 뭐야 이게? 이거 어디다 쓰는 거예요? 어떻게 구하고? 침 만들 때 쓰나요? 독침? 여기다? 독침 맞을 때 쓰는 나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가져다 팔기만 했어요. 근데 저기 나오는 것은 북한의 항해남도 해주에 감이 있어요. 살모사를 기르는 공장 이렇게 농장이 있어요. 그 사육사가 있는데 거긴데서 뱀독을 제가 사가지고 병에 들어있어 뱀떡이 병에? 병에? 네, 뱀독을 병에다 여요. 뱀인데서 뱀독을 이제 최대로 이렇게 있거나 그 성질을 살려서 그 뱀독을 축출해요. 그래서 팔아 먹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표결액 이렇게 있거나 무슨 이 갑산염 이런 데 최고로 하더라고요. 궁금한 건 네. 어쨌든 북한에서 밀수를 하다가 적발이 되면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북한에서 밀수하다가 잡히면은 구리장에 들어가요. 우선 구리장에 들어가가지고 조서를 써요. 조서를 써가지고 거기에 톤으로 이렇게 했을 때는 형기 단련대나 형기를 많이 매겨요. 거기에 많이 매겨서. 경숙 씨는 걸려본 적 있어요? 예, 저도 걸려본 적이 있어요. 걸려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밀수하다가 제가 입갈씨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입갈씨는 입갈씨가 뭐죠? 설나무처럼 설방울에 이렇게 방울 같은데 이렇게 그 달맞이 씨처럼 잘하는 네. 씨가 있어요. 그걸 같이 동업자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22도구에 올라가가지고 네. 그걸 밀수를 해서 한 엔첨이 3천만 원부터 4천만 원, 5천만 원 이 정도 벌어가지고 3,400명씩 조선 돈으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입갈씨를 밀수를 한 거 누가 꼬자지를 한 거예요. 네. 걸리진 않았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검찰서에 들어갔어요. 예. 검찰서에 들어가가지고 저는 한 적이 없다고 괜히 막 거기서 우기고 이러니까 한 일주일 놔두더라고요. 그때도 자전거 한 대를 준 거예요. 자전거 한 대다가 담배하고 그다음에 그 중국에서
제가 이렇게 잡혔다 하면 대반들도 가만 안 있어요. 뭐 다 이렇게 투자를 해요. 내가 나와야만이 중국 사람도 버는 거예요. 네, 중국 사람도 벌기 때문에 우리 저 아무개 엄마를 빨리 끔지내자. 그래야 우리도 벌지, 중국 사람도 벌고 나도 벌고. 이야. 그래가지고 중국에서부터 막 그 물건이 넘어와요. 그래가지고 다행히 제가 형길로 완전히 떨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주일 되는 날 오전에 12시에 딱 나왔어요. 만약에 밀수하다 잡히면 우리나라 전부 다 물품들 압수당하잖아요. 예, 그렇죠. 압수다 당해요? 예, 지금 몰수당해요. 몰수당해가지고 저도 한번 몰수당해 봤거든요. 네. 짐을 몰수당하면은 거기 국가에 들어가면은 국정 가격에 저희한테 줘야 돼요. 약초 같은 거는 불법이라 하더라도 간대한 거예요. 간대하면 거기 약초 관리국에 들어가서 국정 가격이라도 줘야 되는데 국정 가격도 없이 자기들끼리 그거 다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국가에 도움을 줘서 뭐 어디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나를 단속한 사람이 일견이 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가 또 먹는 그래가지고 거야. 지가 뺏어가지고 지가 또 밀수라는 거예요. 아유. 거기서. 그러니까 그저 경찰 여기서 말하면 경찰이라도 드러내는 강도다니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제가 실제 약초를 그때 당시 한 톤 많지는 않았어요. 한 톤 몇백인가 뜯게 하는데 해산 보유소대 독고지도원이라고 있었어요. 중국성을 가진 독고지도원이라고 있었는데 이분이 그때 그 정치대학에 올라가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보위부장하고 말해가지고 그걸 자기가 다 처리해가지고 그 해산이 그 수원지 있지 않아요? 그 뚝으로 다 넘겼더라고요. 그날로 처리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손을 못 쓰게 해서 그때 뜯게 하는데 그 사람 그거 팔아가지고 보위 정치대학에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 돈이 이렇게 막 명절 전 이럴 때 돈이 좀 그 보위 지도원들도 돈이 필요할 그 시기가 가장 예, 자기가 보고 있다가 정치학교 갈 때는 네. 예, 내가 정치학교 가야 되겠다 하면 밀수선을 한번 쫙 흩어요. 그러다가서 큰 밀수제를 있잖아 치는 거예요. 일반 밀수 안 하는 지역에서도 명절 때 되거나 뭐가 돈이 필요하다 싶게 되면 모든 경찰 보안원들은 완장을 갖고 있어요. 검열원이라는 완장. 필요할 때면 그 완장을 다 끼고 나서 지나가는 사람 돈 좀 있어보이는 거 무조건 걸고 들어가. 야, 그거 지금 뭐야? 맞아. 예, 그 자리에서 봐가지고 만약에 송기에서 그 돈 되는 송기한다고 야 압수해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국가에다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이름으로 바쳐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보상금을 자기가 받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밀수는 불법이잖아요. 불법이죠. 불법인데 어떻게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게 된 거예요? 원래 직업은 미용사였어요. 제가 이렇게 성격은 정말 언짢았어요. 언짢았는데 너무 북한 그 고난이 행군하면서 악이 생긴 거예요. 너무 진짜 지치고 어찌고 하다가 제가 고난이 행군식에 그 아들하고 그 딸을 잃어버렸어요. 그때. 어떻게 해요? 왜요? 97년도 콜레라병이 돌았던 거예요, 그때. 그래가지고 저는 말하기도 꺼내기도 힘들고 이래서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오늘 이만갑에서는 터뜨려야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콜레라병이 돌았는데 아들하고 딸도 다 설사라는 거예요. 몇 살이었어요, 애들이? 4살하고 돌이 지나는데요. 네. 그때 당시 제 나이가 27살이었어요. 네. 27살이었는데 그 유연의 입병원이라고 있어요. 네. 그때 당시 너무 열악하니까 입병원 소아과 과장이 저는 한쪽으로 아파 들어가고 소아과 과장도 애를 링게를 놔야 되는데 애가 막 울고 이러니까 링게를 못 놓고 한쪽 밤에서 애가 그 있는 옆에서 잠을 자더라는 거예요. 술 먹고 잠자고 링게를 못 꺼주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원장이 왔는데 애가 완전히 다 죽어가더래요. 그때 막 원장이랑 막 볼까대며 이랬는데 끝내 애를 놓친 거예요. 그때. 네, 그때가 네 살짜리 아들? 4살이랬어요. 그래 너무 억장물이 막혀가지고 둘째 애라도 살려야 되겠다고 또 소아병원에 내려갔어요. 소아병원에 내려갔는데 그 원장이 소아과 원장 김정심 선생이라고 있었어요. 그 선생이 배리 엄마 어떡하겠나 이 은별이가 이렇게 그 피를 수혈받으면 이게 원기를 회복할 것 같으니까 피를 수혈받으라 해서 저는 모르니까 아기를 처음 이렇게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다가 몰라가지고 그럼 피 수혈 그날에 6명 받았어요 애들이. 그날 밤에 애들이 12시 자정이 넘어가지고 6시 다 죽은 거예요. 어머. 그 피가 감염된 피인 거예요. 변절이 간 피를 여기서 소리 나고 저기서 소리 나고 막 굉장한 거예요. 그날 막 어떻게 막 손 쓰지도 못하겠는 거예요. 저도 막 바빠가지고 저쪽에서 애들이 울음소리 엄마들이 울음소리 나지 이쪽에서 울음소리 나지. 관리가 잘못된 상황. 예, 관리가 잘못된 그 피가 변절이 가고 전기도 오지 않고 이러다 나니까 그거를 피를 수혈받은 거예요. 냉장고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피 수혈에는 살구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그 또래 애들을 보면은 그때 당시 내가 힘들었어요.
산엔도 김일성이 죽고 엄청 그 나라사정이랑 말을 할 수 없는 형편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애들한테 변변히 좋은 것도 못 살피고 맛있는 거 못 살피고 이러다 나니까 마음이 엄청 걸렸댔어요. 아이들은 어디다 묻어주셨어요? 산에다 묻었는데 그때 당시 그 산에 제가 모르게 제가 그 산으로 올라갈까 봐 산에 어딘가도 모르게 묻어버린 거예요. 다른 식구들이? 예.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산도 못 가봤고 그래서 그때 당시 애 한 달에 한 번씩 애가 죽었으니까 그래서 밖에 나가면 헝해가지고 정신 나간 그 사람처럼 내 그 신경 마비가 다 온 거예요. 아무것도 귀에 들리지 않고 완전 내 몸 상태는 너무 신경을 쓰다가 나머지 완전 영양실조 온 그 상태였댔어요. 그래가지고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아 내가 정신 차리자. 이제라도 기운 차리고 가족이 생계를 위해서 살아야 될 게 아닌가. 그때부터 단단히 마음먹고 밀수에 붙은 게 무서운 거 없이 붙은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국가에 대한 믿음이나 거기 다 져버리고 그 다음에는 진짜 충성심만 진짜 김일성이나 김정일이 그 고마운 그 충성 교육을 하다 보니까 그 고마운 뺏기 모르고 계속 내명 생활이 동원되고 내명 기동대 동원돼서 노래 부르고 뭐 명절날에는 이렇게 충성심만 해가고 이렇게 고지시켜서 살다가는 안 되는 거예요. 야 이게 진짜 국가가 진짜 김정일이나 김일성이나 이걸 사실을 알고 있는지 저는 그렇게 답답했어요. 그때 진짜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걸 당국에서는 아는지 무슨 조치도 없는지 이런 안타까운 마음에 어디가 하소도 못하고 말하면 반동으로 붙잡아가요. 너는 정치범을 말반동으로 붙잡아가고 이러는 판이었어요. 그때 당시. 우리 김경숙 씨 어쨌든 간에 열심히 사셨어요. 그 뒤로 자녀는 하나 더 있죠? 예, 나중에 예. 지금 몇 살쯤 된 딸이에요? 19살이고요. 지금 그 한국에 와서 미용 기술 그래요? 배우고 있어요. 예. 자 이렇게 밀수를 잘하고 돈을 많이 벌다가 왜 그만두고 한국에 오게 된 겁니까? 그만두게 된 동기는 2009년도 10월 10일이면 당창건 기념일에 저는 밀수를 할 때는 명절날 계기를 해서 해요. 네. 4.15, 2월 16일, 뭐 1월 1일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때 당시 그 약초는 석톤 500가량 적재를 하고 그 밑에 딸보가 있었어요. 딸보란 거는 동보고 우리가 밀수제들끼리 말하는 게 딸보라면 통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씻고 제가 먼 거리에서 보천군에서부터 그 까먹걸 그 주체바위 초소까지 내려와야 돼요. 그래 밤 12시 제가 그 약속 시간을 장만했는데 그때 어떤 지인이 꼬자질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국경경비대 작전부에서 저를 생포를 하느라고 그 연풍 그 초소 있잖아요. 아는 군관들이기 때문에 왜 그러냐까 이거 봐줄 형편 못 된다는 게야. 이게 지금 그 경비대 내단장이 직접 지휘해가지고 작전부에서 작전 참모장까지 다 나왔대요. 그래서 붙잡으러 나왔는데 더는 안 되니까 지금 다 실으라는 게요. 그래 보니까 상황을 보니까 밑에서 오토바가 있잖아요. 불을 쫙 비추고 완전 생포했더라고요. 그게 말 자체 완전히 뭐 알지산 투쟁이라 했으면 좋겠는지 너무 어처구니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군들 다 피신시키고 실어가라. 그럼 레단이 실어가라 해서 실어갔다가 한 보름 만에 지문 찾아 나와가지고 보니까 그 간모량도 많이 가고 그랬댔어요. 거기에 간모도 많이 가고 이래가지고 그걸 봉창하느라고 제가 중국 쪽에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탈북하게 된 거예요? 네.